오늘 이야기할 책은 위대한 개츠비예요. 위대한 개츠비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영화 나와서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영화도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보셨든 안 보셨든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훑고 이런저런 영화의 시점이랄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 같은 거? 그냥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셨더라도 약간 나 이거 왠지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작가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 작가 이름 다들 아세요? F.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죠.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굉장히 말끔하게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1896년에 태어났어요. 1896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집안이 되게 기독교 집안, 가톨릭 집안이에요. 가톨릭 집안인데다가 집이 조금 살았어. 어렸을 때는 집이 조금 살아가지고 약간 중상류층?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 뉴욕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P&G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에서 잘려요. 그래서 집이 그때부터 가세가 막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옵니다. 미네소타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13살 때부터 그 학교 신문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에다가 글을 기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작가 커리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뭐 글을 잘 쓴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기는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뉴저지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무려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나와서 당장 뭐 해? 일단 뭘 할지 모르겠어. 당장 먹고 살 뭔가가 없고 너무 그냥 막막하니까 일단 군대에 들어갑니다. 일단 군대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도중에 밀리터리 베이스 근처에서 무려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될 놈은 된다고 군대 가서 군인으로 생활하면서 여자도 만나요. 정말 인물값합니다. 이 여자를 만나요. 이름은 젤다 세이어라는 여자예요. 젤다 세이어. 첫눈에 그냥 뿅 가버린 거야. 너무 예뻐. 내 스타일이야. 쩔어. 첫눈에 그냥 막 반해가지고 막 들이댄 거야. 나랑 만나자. 한 번만 만나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막 이러면서 계속 들이대. 그래서 결국 약혼에 성공합니다. 약혼을 했어. 이제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이 젤다 세이어라는 여자가요. 어떤 여자냐면 대법관의 딸, 미국 상원의원과 미국 주지사의 손녀. 그러니까 금수저. 그래서 이 젤다라는 여자가 자기는 막 되게 항상 부유층, 상류층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스콧이라는 남자 되게 잘생기긴 했는데 돈이 좀 있나?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 능력을 굉장히 못 믿었게 생각을 해서 결국 결혼을 미루고 또 돈 좀 벌면 결혼하고 돈 좀 벌면 결혼하고 좀 한 1년만 있다가 생각을 해보고 하다가 결국 파혼해요. 경제 능력이 없어서 파혼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콧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이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뉴욕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관광회사에 취직을 했다? 근데 관광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말단 회사원이야.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월급이 거기서 거기죠. 쥐꼬리만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젤다랑 이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씁니다. 진짜 절박해 보이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써서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담은 로맨틱 에고이스트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좀 제목도 약간 젤다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로맨틱 에고이스트. 그렇게 책을 딱 냈는데 이제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쉽게 출판이 되지는 않았고 결국 마지막에 갔던 출판사에서 좀 제목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낙원의 이쪽이라는 책으로 제목을 변경을 해서 이걸 출판을 해요. 그래서 1920년에 이걸 출판을 했는데 24시간 만에 품절됐어. 대박이죠. 그래서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인쇄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글을 막 이렇게 인쇄를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사가는 게 더 빨라. 그 정도로 잘 팔립니다.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로서의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젤다가 이제 내 노년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 이제 반지 한번 끼워봐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요. 청혼을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롱 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넥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동네가 바로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부자들의 별장이 있는 곳. 부자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파티를 여는 곳이에요. 위치상으로는 금수저 타운인데요. 시대상으로는 이때가 재즈 시대라고 해요. 이때가 재즈 시대라고 불리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알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뭐 했어요? 어땠죠? 군수산업 물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팔고 거기서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막 소비, 유행, 향락 이런 거에 막 사람이 미쳐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진짜 많고 뭐 전쟁의 피해도 별로 없고 그냥 주가는 맨날 오르고 사람들은 맨날 파티를 하고 이때가 바로 재즈 시대예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근데 속으로는 계속 골망하고 있던 시대가 재즈 시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즈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전 세계 대공황이 터지게 되죠. 이때예요. 이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위대한 개츠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번영하던 시기가 재즈 시대예요. 이 재즈 에이지 때 이 둘 스콧 피츠제럴드와 젤다 세이어였지만 젤다 피츠제럴드가 된 이 부부가 재즈 시대 커플이라는 되게 대표적인 커플이 돼요. 스타 커플이죠. 스타 커플의 반열에 다 오르게 되면서 이 둘이 막 흥청망청 막 돈을 써. 그러니까 얘도 이 젤다라는 여자도 원래 금수저였고 이 스콧이라는 남자도 이제 막 책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이 재즈 시대에 발맞춰 뭔가 막 돈을 쓰고 파티를 하고 막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활이 계속 이어져요. 둘 다 굉장히 사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단편을 거의 찍어내듯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편을 쓰고 장편을 막 내면서 물론 단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편을 쓰고 뭔가 내 생각을 막 깊게 담아내고 막 이런 시대상을 담아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단편을 그냥 잡지 뭐 신문 이런 데에다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재능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시계가 갖고 싶어. 시계가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면 글을 써. 그래서 시계가 갖고 싶어서 하루 만에 완성한 글도 있어요. 이게 아마 내가 기억하기엔 낙타의 등에 관련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하루 만에 써가지고 막 시계를 사. 그 정도예요. 굉장히 흥청망청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즐겁게 살았을 것 같은 이 부분은 조금 안쪽으로는 문제가 있었어. 젤다가 비행기 조종사랑 바람을 피웠다? 그래가지고 스콧이 한 달 동안 젤다를 집에다 가둬놨어. 그리고 나서 자기도 막 바람을 펴. 다른 여자랑. 배우랑 바람을 피워. 서로 싸우고 막 수면제를 먹고 막 감금을 시키고 욕조에다가 옷을 막 넣어가지고 막 불을 막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충동적이고 되게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콧의 절친이 누구냐면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해밍웨이랑 젤다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 그래서 해밍웨이가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맨날 욕할 정도로 젤다를 싫어했어요. 저 여자가 네 인생을 망칠 거라고 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막 둘이 막 부부싸움을 하고 막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둘 사이에 뭐 딸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딸도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볼까 하면서 이제 이 젤다가 발레리나의 꿈을 꿨어요. 27살에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남편과 딸을 버려두지를 못하고 결국 그냥 집에 눌러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글을 쓰고 싶은데 남편이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젤다가 글을 쓰는 걸. 왜냐하면 이건 뭐 말이 좀 많은데 이 스콧이 젤다를 가지고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젤다가 자기의 반자전적인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쓴 글이랑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된다고 젤다 글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둘이 좀 진짜 문제가 많았어. 젤다도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발레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얘는 원래 상류층 여자예요. 상류층 집안의 여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자유분방하고 꿈꾸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스콧을 만나면서 이게 약간 좌절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수용이 돼요. 그리고 설상가상 스콧이 쓴 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밤은 부드러워인가 뭐 아무튼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안 팔려. 글이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해요. 출판율이 이게 너무 저조한 거야. 병원비도 충당해야 되지. 뭐 사치스럽게 살던 삶도 유지를 해야겠지. 돈은 없지. 책은 안 팔리지. 망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빚이랄까? 약간 생활고에 쪼들리던 이 스콧이 결국 작가로서의 굉장히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글 쓰는 걸 포기하고 그냥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본 작가,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그냥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그냥 드라마 같은 거나 쓰고 있는 거야. 위대한 개츠비를 쓴 이 사람이 그냥 드라마 각본이나 쓰고 시나리오나 쓰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쓴 뭐 위대한 개츠비나 밤은 부드러워 같은 이 책들이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 당시에는 출판율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우리 시대에 와서 되게 인정받는 글이 됐어요. 이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지. 1년에 거의 수십만 부가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 당시에 그렇게 팔렸으면 생활고 걱정을 안 해도 됐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 시나리오 각본이나 쓰다가 결국 마지막 장편을 쓰다가 죽어요. 마지막 거물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죽은 게 갑자기 하고 죽은 게 아니야. 하루에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는데 하루에 맥주를 30캔을 마셨대요. 30캔을 마시는데 의사가 이러면 술 안 끊으시면 곧 죽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10개월? 9, 8, 7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진짜로 1년이 안 돼가지고 의사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이제 막 술을 마시다가 죽은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스콧 피츠제럴드는 후대에 굉장히 인정받는 작가가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영화화 된 것도 있고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또 스콧 피츠제럴드 글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도 스콧 피츠제럴드 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죠. 나름 열심히 살았던 이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적인 글이 바로 이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이게 약간 자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스콧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책의 내용은 이래요. 책의 내용은 화자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선으로 쓰여집니다. 이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이 사람이 개츠비라는 남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요. 그런데 옆집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게 그 저택을 관리하던 정원사가 쓰던 조그만하게 딸린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 집에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 개츠비라는 남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막 저택이 있어. 거기서는 맨날 파티가 벌어집니다. 맨날 막 파티를 열고 막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막 엄청난 갑부로 나와요. 근데 이 개츠비에 대한 묘사가 책에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읽어줄게요. 나는 새로 알게 된 남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건 나한테 아주 이례적인 파티예요. 아직 집주인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저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리켰다. 그런데 개츠비 씨가 운전기사를 시켜서 초대장을 보냈더군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개츠비요. 그가 불쑥 말했다. 뭐라고요? 난 소리를 질렀다. 아,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보군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아니,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너댓 번밖에 볼 수 없는 희귀한 미소. 상대를 영원히 안심시켜주는 보기 드문 미소였다. 그것은 잠시 영원한 세계에 직면했다가 또는 직면한 듯 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억누를 수 없어서 당신에게 집중되는 미소였다. 그것은 당신이 이해받기를 바라는 만큼 당신을 이해했고 당신이 스스로 믿고 싶어 하듯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최상의 상태에서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한 바로 그 인상을 당신한테서 받았다고 당신을 안심시켜주는 미소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화로도 나오거든요. 영화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영화도 잠깐 봤고요. 등장 부분. 근데 이렇게 극적이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영화 주인공이 몇 없거든. 근데 개츠비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등장하죠. 쫙
내가 개츠비요 딱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불꽃이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엄청 화려하게 등장해요.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개츠비가 의도한 거야. 개츠비가 다 빅픽처를 꾸민 거야.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야. 일부러 이 닉 캐러웨이라는 남자한테 작업을 건 거야. 왜? 개츠비가 남자를 좋아하나?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 이름이 데이지예요. 근데 데이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데이지의 사촌이 닉 캐러웨이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한테 먼저 작업을 건 거야. 사촌을 초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다리 좀 놔달라고 작업을 건 거지. 그래서 이 이제 개츠비라는 인물은 미군 장교였어요. 뭔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군대에 있었던 거랑 뭔가 스콧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미군 장교였을 때 데이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막 사랑에 빠지는데 다시 이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데이지는 되게 상류층 여자였거든요. 진짜 상류층 여자였고 당시에 개츠비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여자였어. 그래서 이 데이지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이 노력이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배경이 재즈 시대라고. 근데 재즈 시대가 아메리칸 드림 막 이런 게 되게 허황된 꿈들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막 심어져 넣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승전국이 되고 막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막 이 승리가 영원할 거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고 막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하는 시대였어. 그런데 앞서서 1919년에 금주법이 발령이 되면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주법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대놓고 마시지를 못하고 술도 마음대로 못 사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밀주업자들이 엄청나게 판을 칩니다. 이 틈을 타서 밀주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개츠비였어요. 그러니까 밀주업이랑 뭐 부당 채권 막 이런 걸로 기타 불법 행위들로 돈을 번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아까 이렇게 봤죠? 내가 개츠비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고 아예 태생부터 금수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사실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저랄까? 이 개츠비라는 남자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부모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난 성공할 거야. 난 미국에 가서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개츠비가.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이 책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책을 좀 읽어줄게요. 제임스 게츠. 이것이 그의 본명. 아니면 적어도 법률상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 때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 순간이란 댄 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호에서 가장 위험한 여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다. 그날 오후 찢어진 초록색 셔츠에 작업복 바지 차림으로 호숫가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까지는 제임스 게츠였지만 노젓는 보트를 빌려 투올로미호로 가서 코디에게 30분 뒤면 바람이 휘몰아쳐 낭패를 보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을 때는 이미 제이 게츠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준비해 두었을지 모른다. 부모는 능력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실패한 농사꾼이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는 한 번도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롱 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에 사는 제이 개츠비란 인물은 사실 그가 꿈꾸던 자신의 모습에서 생겨난 존재였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다면 그 말 그대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사업, 즉 거대하고 세속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17살 소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제이 개츠비란 인물을 꾸며낸 다음 그 이미지에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뒤에 넘어가면 이 코디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개츠비의 침실에 걸려있던 댄 코디의 사진이 생각난다. 백발이 성성하고 혈색 좋은 낯빛, 냉혹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였다. 그는 미국 역사의 한 시기에 서부 개척지에 매춘굴과 술집의 야만적인 폭력을 동부 해안으로 가져온 선구적 남봉꾼이었다. 개츠비는 코디로부터 25,000달러의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법률적 장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수백만 달러의 재산 중에 남은 돈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에게 넘어갔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기묘할 만큼 적절한 교육이었다. 제이 개츠비라는 모호한 윤곽에 알맹이가 가득 채워져서 한 인간의 실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인물은 자기 부모를 부정했던 거야. 자기 부모를 부정하고 나는 신의 아들이고 언젠간 나는 성공할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고 과정이 어찌 됐든 밀수업을 했든 뭐 부당 채권을 뭐 샀든 어쨌든 개츠비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졸부가 된 거죠. 부자가 되고 나서 매일 밤 파티를 열어요. 근데 매일 밤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파티를 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데이지를 만나려고. 이 남자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을 했냐 하면 결혼해서 잘 사는 데이지의 집 건너편에 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면 데이지가 언젠가는 이 파티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데이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파티를 연 거예요. 폭죽 막 빵빵 터트리면서. 바로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데이지가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의도로 결혼한 데이지의 건너편에 집을 사고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닉 캐러웨이라는 이 화자한테 작업을 걸어서 데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사실 파티를 열었던 건 데이지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네가 데이지의 육촌 오빠라며? 집에 한번 초대해서 밥이나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데이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진짜 데이지한테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굉장히 졸부스러운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는 데이지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듯 했다. 놀랍게도 데이지가 실제로 나타나 그의 눈앞에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가 가진 어떤 물건도 이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듯. 때로는 자신의 소유물들을 멍한 눈으로 둘러보기도 했다. 곧 제정신을 되찾은 그는 커다란 최고급 옷장 2개를 열어 보여주었다. 옷장 안에는 그의 양복과 실내복, 넥타이가 가득 들어차 있었고 셔츠가 연함은 벌씩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영국에 내 옷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봄과 가을로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골라서 보내주지요. 여기서 조금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나랑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을 1차 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셔츠 더미 하나를 꺼내더니 셔츠를 한 장씩 우리 앞에 던졌다. 얇은 린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란넬 셔츠가 떨어질 때마다 접힌 부분이 펴지면서 갖가지로 색깔로 탁자를 뒤덮었다.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동안 그는 셔츠를 더 많이 가져왔고 부드럽고 화려한 셔츠 더미는 점점 높이 쌓여갔다. 산호색, 풋사과색, 라벤더색, 옅은 오렌지색의 줄무늬, 소용돌이 무늬, 격자무늬 셔츠. 이런 식으로 셔츠 쇼를 벌려요. 계속 옷을 이렇게 집어 던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죠? 영화 보시면 개츠비가 2층에서 옷을 계속 집어 던지거든요. 그런데 데이지가 별안간 소리를 지르며 셔츠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운 셔츠들이에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겹겹이 쌓인 셔츠 더미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슬퍼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데이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개츠비라는 인물의 약간 졸부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 초반에 나오는 이 개츠비의 집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뭐 그의 집은 앙뚜아네트의 방을 옮겨놓은 듯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졸부는 졸부고 돈은 진짜 많은데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싼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다 해놓은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이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오로지 데이지가 와서 감탄하고 데이지가 좋아할 것만 생각을 하면서 집을 다 꾸며놓은 거란 말이야. 그냥 자기가 집에 산다는 느낌보다는 이 집은 데이지가 뭔가 올 때까지 데이지를 위해서 꾸며놓은 듯한 느낌? 그냥 그 정도인 겁니다. 개츠비한테. 근데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아무리 데이지한테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데이지는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랑 사랑해서 다른 남자랑 아기까지 낳았어. 하지만 이런 데이지의 약간 뭐랄까 약간 좀 금방 식어버린 사랑과는 달리 개츠비는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집을 사고 그녀를 위해서 집을 꾸몄고 그녀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고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개츠비는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츠비의 엄청나게 위대한 사랑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둘이 헤어진 지는 5년이 지났고 5년 동안 이 여자 데이지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아이도 낳았고 이미 갖출 거 다 갖추고 부잣집 마나님으로 살고 있는 데이지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구남친이 자니 내 파티에 와볼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데이지도 개츠비가 싫진 않아요. 자기 옛날 남자친구고 뭔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상황이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회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이 되게 잘 되기는 돼요. 그런데 둘의 애정 관계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결혼했고 아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 좀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결론이 이래요. 결론은 개츠비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데이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데이지는 개츠비를 외면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배드 엔딩인 거죠.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지만 여자한테 외면받은. 근데 이렇게만 보면 데이지가 진짜 나쁜 여자 같잖아. 진짜 나쁜 여자 같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극으로 치달아요.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 개츠비의 연애관이 되게 잘 나타나거든요. 사실 이 개츠비는 데이지랑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었어.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랑 함께 할 수 없었던 5년간의 시간을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던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개츠비랑 데이지랑 3자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지한테 당신과 살았던 날들은 다 가짜고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도록 강요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지를 갖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데이지가 찾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고 싶은 심리인 거예요. 자기가 데이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데이지도 똑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다 부정하고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나와요. 굉장히 비극입니다. 이 부분이. 개츠비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옆에 나란히 섰다. 데이지, 이젠 다 끝났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줘.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모든 걸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야. 그녀는 멍하니 개츠비를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당신을 저 사람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조던과 나에게 호소하는 듯한 눈길을 던졌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마침내 깨달은 듯한 눈빛. 그런데 자기는 처음부터 어떤 짓도 할 생각이 없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때가 너무 늦은 것이었다. 저 일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중략하고 뒤에 이제 서로 막 싸워요. 남편이 날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막 다 거짓말이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개츠비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데이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요. 그녀가 개츠비에게 외쳤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나간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개츠비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고? 그가 되물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완전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게 정답이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너무나 비겁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데이지를 사랑하기는 했을걸? 했겠지. 끝까지 데이지를 위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의 너무나 완벽한 헌신적인 사랑을 데이지한테 강요하는 걸 보면 데이지를 과연 사랑한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들어보면 약간 스토커 같죠? 초반에 뭔가 막 데이지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고 막 데이지를 만날 때까지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데이지를 위해서 집을 샀고 막 데이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재평가되는 이런 모든 걸 보면 개츠비가 진짜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좋아했지만 그게 과연 이 데이지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자기는 신의 아이였고 부자가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이 아이한테는 데이지라는 이 상류층의 여자, 이 여자는 약간 자기의 아메리칸 드림이랑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자기가 뭔가 꿈을 꿨고 자기가 이뤄내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본인이 꿈을 꿨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데이지는 그냥 약간 트로피 같은 존재? 그렇게 여겼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데 나라면 데이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과감하게 말해보았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천만에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그는 사나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과거가 집 앞 어둠 속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딘가에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걸 전과 똑같이 만들어 놓을 거요. 그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데이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짐작컨대 그는 데이지를 사랑하게 만든 무언가를, 아마도 그 자신의 어떤 관념 같은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데이지랑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데이지 집 앞에 내가 일부러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안개만 끼지 않았다면 만 건너편에 당신의 집이 보였을 텐데. 개츠비가 말했다. 당신은 항상 선착장 끝에 초록색 불을 밤새 켜놓더군. 데이지가 갑자기 개츠비와 팔짱을 꼈지만 개츠비는 방금 자기가 한 말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았다. 그 불빛이 지니고 있는 크나큰 의미가 지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그는 데이지와 갈라놓았던 엄청난 거리에 비하면 그 불빛은 그녀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서 마치 달에 바싹 붙어있는 별처럼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선착장의 초록색 불빛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를 마법처럼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 줄어든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되게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여자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 그 여자를 만나면서 차지하는 그런 자기를 꿈꿨던 것 같아. 그래서 데이지가 뭔가 그런 느낌을 받고 헤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건 뭐 내 생각입니다. 그냥 이 여자를 차지하고 정말 돈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꿈꿔왔던 아주 행복한 상류층의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데이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 데이지를 원했다기보다 자기가 과거에 만났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들,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개츠비는 위대하게 사랑을 했고 한 여자만을 위해서 정말 순애보적으로 그냥 정말 희생만 하다가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스콧 피츠제럴드의 인생과 약간 맞닿아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상류층 여자인 젤다를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글을 썼고 개츠비 역시 상류층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 밀주업을 하고 뭐 부당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열심히 벌었고 그리고 결국 만났지. 뭔가 이런 스콧 피츠제럴드랑 비슷한 모습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마냥 개츠비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지. 이 사람이 이뤄낸 과정에 사랑 이야기가 있는 거지 사랑 이야기만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 약간 한 남자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책을 약간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시골 청년의 뭐 상경기? 뭐 도시 정착기? 약간 이런 식으로 본대요.
어쨌든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재즈 시대를 굉장히 잘 그려냈고 개츠비란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결국 개츠비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허황스러웠던 당시 미국 사회, 뭐 그 사람들의 야망, 당시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의 이상주의를 굉장히 신랄하게 잘 꼬집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 후대에는 굉장히 후한 평을 받고 있죠. 어쨌든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네 번째 리메이크예요. 네 번째 리메이크인데 이거를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도 있고 또 되게 원작에 충실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장면 하나하나, 나레이션 하나하나까지 책이랑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의 미소는 굉장히 뭐 보기 힘든 미소였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나레이션까지 원작이랑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첫 부분이랑 끝 부분도 거의 동일하죠. 뭐 물론 이 닉 캐러웨이라는 사람이 요양소에 있고 막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 이제 바즈 루어만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왜 소설을 굉장히 그대로 옮겼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설 자체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영화로 풀어서 내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읽었던 것들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재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뭐 나레이션이나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까지 영화랑 비슷한 게 많은데 재해석한 부분도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즈 루어만 감독이 그 감독이에요. 옛날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 물랑 루즈 감독. 물랑 루즈 대충 보면 막 무슨 막 파티를 하고 엄청 화려하게 막 여자가 막 벗고 나오고 막 춤을 막 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물랑 루즈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초반에 1시간 동안 계속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초반에는 너무 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초반에 너무 정신없고 본 내용, 그러니까 뭐 개츠비랑 뭐 이 데이지랑 사랑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 지금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린 느낌이라서 후반에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초반에 이런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과 뭔가 허황된 사치, 소비, 향락 이런 걸 잘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개츠비가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대비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후반에 심심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앞에 화려했다가 후반에 이런 미국의 시대, 이런 마지막에 대공황과 막 이런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에 잘 보였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개츠비라는 뭐 이런 소설은 약간 스코피츠 제럴드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스코피츠 제럴드는 뭐 약간 좀 당시에는 성공을 했다가 망했던 작가였고, 그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스코피츠 제럴드의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고,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위대한 사랑을 했던 남자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꼬집은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